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방송 초입에서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가 테일러 교수의 두 번째 기여로서 공정성이나 정의감 뭐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네네. 사회적 선호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킨 점을 거론했다고 말했는데요. 네네. 이제 이 두 번째 기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프로님, 두 번째 기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여기와 관련해서도 실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런 실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를 분석해보고 네. 남을 분석해보면 정의감에서 네. 공정성에 입각해서 네. 많은 판단을 하는 걸 일상에서 접하고 살거든요. 근데 행동경제학이 정말 실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정규 교수. 예. 네. 근데 이 실험을 하는 게 네. 수학적인 증명처럼 데이터가 네.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네.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런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어야 있어야 되니까. 되는 거죠. 예. 그래 이런 실험을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긴 합니다. 네. 이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텔레비전에서도 제가 이걸 봤는데 한 사람에게 $100를 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홈리스에게 $100를 네. 주는 거죠. 그 사람이 $100를 다른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주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주는가, 나눠주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나눠주든지 나눠주지 않든지 이렇게 선택을 일임을 한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이 게임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만나지도 않아. 다시 만나지도 만날 일도 않아요. 없고. 냉정하게 그냥 네. 자기 이익대로 네. 해버려도 네. 후환이 두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나눌 것 같습니까? 안 나눌 것 같지는 않고요. 저 같으면은 한 뭐 $20-30 정도는 주지 않을까? 예, 바로 그거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예, 예, 예. 여기에 텔레비전에서 본 저 실험은 달랐는데 네. 홈리스끼리 팔씨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100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진 사람한테 아하. 얼마를 떼가지고 아. 주더라고요. 왜 고스톱 칠 때도 누가 많이 따면은 개평. 개평이라는 거죠. 밥 사거나 아이스크림 사거나 그러죠. 페돌린 값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네.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네. 이 게임을 또 할 것도 아닌데 네.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사회적 정의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익만을 냉정하게 따지는 것이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전제인데 그 전제와 맞지 않다. 예, 충돌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최종 제한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또 다른 걸 확인해 보는 그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실험은 사회적 정의감에 대한 것이고요. 네. 이건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A, B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A에게 $100를 주는 거죠.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고 나서 A가 B에게 일정 부분을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나눠줬는데 B가 그것이 좋다라고 해버리면 나누어준 대로 각각 나눠 가지고 가는 거고 나는 이 제안이 싫다 해버리면 두 사람 다 빵운이에요. 이런 실험을 했더니 이 제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액수에 따라 다를 것 같긴. 제가 네. 마돈나님한테 네. $1를 제안을 했다.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99 갖고. 아주 기분 나빠서 안 받죠. 그렇죠. 에이씨. 뭐야 일단 안 받고 말아. 욕부터 진짜. 나오죠. 욕부터. 그러니까 뭐 예. 동정하냐 막 이러면서. 이 실험을 해보니까 네. $30 이하로 줄 때는 반 정도의 사람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다 저 같은 마음이군요. 평균적으로는 자기가 조금 더 갖고 네. 상당히 많이 나누어주는 $45 정도를 사람들이 제안을 하더래요. 네. 그런데 $1를 주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데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이걸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불평등이 거죠. 싫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는 사회적 정의감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1원 더 준다고 해서 불공정한 걸 용인하지는 않더라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행동한다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정의도 따지고 공정도 네네. 따진다는 걸 보여주는 두 개의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나보다 상대방 많이 당연한 얘기 가져가면 많아요. 기분 나쁘고 막 거부하는 게 음. 당연한데 이거를 무슨 대단한 발견으로 여기는 게 전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뭐예요? 실험을 하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아이 그 뭐야 네. 이게 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요? 예, 실험 결론이 뭔가 하면 네네. 경제 주체는
네. 자신만을 고려하는 선호, 영어로 하면 self-regarding preference겠죠. 네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네.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도 한다. 이런 식으로 주류 경제학과의 기본 가정과는 정 배치되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나 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걸 네네.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피실험자에게 나타나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 행동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네.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한다. 다시 말하면 이타성 네. 있다. 두 번째, 또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면 호의로, 상대방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로 네네. 대응하는 행동을 보인다. 음. 다시 말하면 reciprocity, 상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네.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희생하더라도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평등도가 줄어드는 네네. 불평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다시 음. 말하면 불평등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야 당연히 납득이 가는 얘긴데요. 당연한가요? 예, 당연하죠. 네네. 그렇지 않나? 또,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아니 제가 결론이 뭐냐고 음. 물어본 이유는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 현상에서 뜻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실험자의 결론 말고 좀 그래서 현실적 의미가 뭐냐?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경제 정책을 짜는 사람이에요. 경제 주체야.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어떤 행동의 수준이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 수준을 벗어났어. 좀 과해. 네네. 그럼 좀 억제해야겠어.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행동에 조세 같은 처벌을 딱 부과하면 되는 거죠. 사람은 합리적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렇겠죠.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네. 잘 많이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행동을 할 때 돈을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네, 거죠. 인센티브 보조금을 막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행동을 부추기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이 있다면 경제 주체는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금전적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네. 따라서 우리는 경제 정책을 짜는 사람이라면 네. 금전적 유인을 줬다 뺐다 하면서 네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 경제학의 결론으로 정책 설계를 다시 하면 어떻게 달라지죠? 이제 이게 뭐 일단은 뭐 공익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전혀 금전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데도 우리는 공익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적 적응감, 공정성에 의존해서 네네. 사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꿔보려는 노력이잖아요. 아. 근데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긴 해요. 아, 이것을 이제 개념화하고 네. 체계화하고 좀 더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화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은 이제 주류 경제학적인 경제 정책 그런 방법은 네. 사실 우리가 익히 보는 방법들이죠. 무슨 뭐뭐 할 때 뭐뭐 무슨 보유세를 부과한다, 네, 뭐뭐 할 때 네, 무슨 네. 뭘 한다, 뭐 정책 보조금을 준다, 뭐 장려세를 한다, 뭐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사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좀 전에 질문은 이제 행동 경제학 패턴으로 정책 설계하면 어떻게 되냐? 딱 그 규모로 얘기할 수 있는 답은 사실 없어요. 행동 그래요? 경제학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주류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 원론이 있지만 행동 경제학은 행동 경제학 원론이 없어요. 분과도 쫙 이렇게 체계화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직은 좀 일천하니까 음. 그렇게까지 규모 있게 어떤 정책적 대안을 얘기하고 있지 못하지만 비전은 보일 수가 있어요. 비전은 아. 예를 들면 어떤 비전이냐? 경제 주체가 자신의 행동만을 생각하지 않고 네. 타인에게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실 정책 담당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사회적 규범의 질서가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네. 자기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함께 바람직한 행동을 좀 더 하고 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가능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좀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상호적 성향을 띠면서 네. 서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포상도 있고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하는 사람한테는 자발적인 징계도 주어주고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사회가 어느 정도 굴러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비전이 열리는 거죠.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보면 네. 시장 원리를 넘어서는 네. 제3의 길로서의 공동체 자율관리의 가능성도 행동경제학적인 결론을 좀 더 극적으로 발전시키면 가능한 그런 지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율성들을 좀 그렇죠. 갖고 가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근데 이것만 사람은 또 갖추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인간을 너무 또 이상적으로만 보는 것도 또 위험할 수가 그러니까요. 되게 있겠죠. 이기적인 부분도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금전적 유인 구조에다가 네. 이런 전통적인 정책적 기입 방법에다가 네네. 이런 자율 관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시켜서 네네. 어떤 새로운 모델을 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되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안개 속에서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일천합니다. 좀 예.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열심히 연구하라고 상을 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다. 예, 그 사람들이 공정성과 정의감에 기초하여 이타적이고 또 상호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공동체 자율 관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뭔가 그러면 좀 힘은 주죠 그래도 좀. 네네네. 예. 좀 이렇게 비전이 좀 밝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노벨상 위원회가 말한 테일러의 마지막 세 번째 기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데서 흔히 드러나는 의사결정자의 통제력 부족을 다룰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한 점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세 번째죠 그게. 예. 아까 유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심삼일 이런 이야기랑도 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예, 예. 사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작심삼일 네.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거든요. 평생 작심삼일이에요. 평생. 근데 이걸 또 뭘 밝혔다고 이야기하나? 네. 이게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합리적 가정을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됐는데 네. 설명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마련됐다. 이제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가 사람이 네. 좋고 나쁨을 딱 판단하고 그에 입각해서 계획을 짜고 방향을 딱 정하면 일관되게 추진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사람이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세일러가 이걸 개념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게 계획자로서의 개인도 있고 실행자로서의 개인이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10일째 되는 날 담배를 끊는 계획을 세웠다고 이제 일단 가정을 해보죠. 계획 자체가 황당하다. 10일째 바로 끊어야지. 그래서 딱 10일만 딱 피고 네. 네. 마음껏 즐기고 네네. 10일째 되는 날과 11일째 되는 날을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네. 6%의 계획 같아 이거. 그럼 10일째 되는 날 엄청나게 네. 괴롭지만 네. 네. 11일째부터는 이제는 건강에 대한 위험도 줄고 네. 훨씬 활달하게 다른 사람한테 담배 냄새 안 풍기지 풍기고. 않으면서 이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네.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네요. 예. 네. 이때는 합리적 계획자로서 음흠. 네. 사람들이 결정을 한대요. 네네. 네. 10일만 딱 지나면 나는 확실히 끊는다. 네. 근데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아 네. 이제 행동을 해야 되네요. 실행을 해야 되네. 실행을 하는 날에 딱 오면은 10일체와 11일체를 비교하는 것인데 그것은 10일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인생 뭐 있겠어? 인생 뭐 있어? 어. 그래서 담배를 끊는 네. 괴로움이 이제는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선호가 아. 전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일 때와 음. 내가 실행자일 때랑 완전 마음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도 담배 보유 효과인가? 멀리 있을 때는 네. 자신이 있었는데 네. 가까이 가니까 어. 점점 자신감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실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와 실행할 때 마음이 다른 거군요. 뭐 그런 어떤 네. 그러니까 실행자와 음. 계획자로서의 미래를 볼 때 네. 선호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요즘 일주일 동안 음. 그걸 겪었잖아요. 음. 제가 처음에 요가를 등록할 때 네, 일주일에 3번은 꼭 요가를 하리라. 아하. 근데 초기에는 열심히 막 요가를 다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좀 요가를 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야. 가기 아. 싫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계획자의 목욕탕 합리성과 네네. 실행자의 충동이 네.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는 네. 거죠. 예.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개념을 빌려서 딱 설명을 하니까 또 있어 보여요. 노벨상도 노벨상도 받네요.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또 이제 도출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자의 입장과 실행자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느낌이 이제 팍팍 와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테일러 얘기를 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례가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뭐 새해 계획이 뭐 번번이. 작심삼일 되는 경우 뭐 그렇죠. 시험 준비할 때 왜 시험 계획표 공부 계획표 딱 짜잖아요. 그럼요. 새노트 갔다가 오답노트 색연필까지 써놓고 해갖고 이제 붉은색, 노란색 뭐 해놓고 맞아. 근데 이제 결국 시험 때 다가오면 벼락치기 하고 있는 자기 자신. 네. 쉬는 시간 네. 10분까지 다 계획을 짜놨었는데 네. 예, 잘안 되죠. 유프로님 그랬구나 옛날에 네.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죠. 예. 네. 참 금연 좀 하세요. 근데 뭐 저는 금연에 해당하는 전 다이어트 같은 건데 참 그것도 참 어렵죠. 또 노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 사람들이 네, 네, 많이 네.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와 네. 실제 실행을 해야 될 때의 그 갈등 관계에서 네. 누가 이긴다? 항상 실행자가 이긴다.
저 계획자는 저 멀리 패퇴자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매번 그렇게 실행자가 합리적인 계획자를 이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실천적 함의가 있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거는 실천적 함의가 상당히 분명합니다. 음. 자발적으로 담배 끊게 해서는 네. 다른 사람들은 못 끊는다. 아하. 외부의 개입, 강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 고문을 있는 해야 되는 거죠. 거예요. 고문을. 예. 이걸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 볼게요. 네. 개인에게 노후 대책을 위한 저축을 맡겨놓으면 대부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들을 때는 좋은 생각이야 하다가 막상 낼 때는 안 하죠. 안 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음.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로 저축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국민연금은 웬만해서는 깨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나이가 돼야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이게 사회보험의 맞아요. 원리죠. 예, 사회보험, 맞아요. 강제보험. 네. 근데 예전에 초기에는 그 일시불로 찾을 수 있었어요. 저 한 번은 찾아서 썼거든요. 아, 20대 그래요? 때. 예, 오. 그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는 좋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나중에 탈 때 보면 그때 안 찾을 거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예, 있을 예. 거예요. 그럼 유프로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테일러 교수의 업적은 첫 번째 손실회피 또 보유 효과, 심리적 계정의 개념을 도입해서 인간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손실회피는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다. 그리고 또 보유 효과는 자신의 소유물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심리적 계정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지출한다. 아까 문화적 계정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야구 티켓.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은 이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타적이고 상호적이고 불평등 회피적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물질적 인센티브만으로 인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또 세 번째 인간은 계획자로서는 합리적이지만 실행자로서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네. 따라서 계획의 실행에 외부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 예로 들어주셨고요.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깔끔하게 네. 정리했습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에서 나오셨습니다. 네네. 자 뭐니 해도 이게 네. 테일러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제 넛지. 아, 그 유명한? 넛지 이거 우리 네. 48회 때 얘기했던 네. 기억이 나요. 예, 예. 네. NUDG입니다. 네. 넛지 효과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예, 법학자인 이제 썬스타인하고 같이 2008년에 넛지라는 책을 내서 아주 유명해졌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 해에 아마 맞아요. 베스트셀러로 막 해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네네. 저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읽은 책에 그랬나요? 시대 흐름이 그랬구나. 탔군요. 그러게요. 네. 테일러 생각에 따르면 말이죠. 주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정책 개입하는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특정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우리가 부과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네네. 즉 특정한 이제 선택에 대해서 비용이 따르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바꾼다. 왜? 개인은 합리적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네네. 금전적 이익과 손실이 크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테일러는 주장하나 하면 가격 기구를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보조금이 되는 거나 또는 뭐 벌가금이거나 이거는 가격 체계가 당연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테일러가 비판하고 있고요.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부여한다거나 네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본다는 거예요. 사실 테일러도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장 개입과 달리 네. 자기가 생각하는 개입은 어떻게 되느냐. 네. 완전히 서로 전혀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 아까 지금 유프로가 얘기했듯이 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설정값을 만들어서 네네. 그 설정값을 기본 설정값으로 줘서 네.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했냐면 턴스타인과 함께 자유주의적 온종주의라고 그랬어요. 리버테리언 퍼터널리즘인데 자유주의의 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네네. 훼손하지 않는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냥 두는 거죠. 네네. 하지만 그 방향이 온정적으로 네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 설계자가 기본 설정값을 만드는 방향으로 네네. 정책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새로운 정책을 하는 거죠. 가격 체계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네네. 가격 기구에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네네. 경제 주체들의 행동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 음. 그 방법 그렇게 유도하는 것 네네. 그런 것을 총칭하여 넛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 전문 용어로 시내로 준다 뭐 이런 그 유도 그렇죠. 차원인데 제가 예. 꼭 찌르듯이. 그 넛지 해, 팔꿈치로 해. 꼭 전문 용어로 찌른다. 기내준 예, 시내로 주는 거. 예. 당구 좀 치셨군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을 잡아당겨서 네. 또 등을 떠밀어서 강요하지 않아도
타인의 선택에 부드럽게 개입한다.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잡아당기거나 떠미는 거는 자유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유로운 선택은 보장하면서도 네네네. 어떻게 온정적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할 것인가. 이게 네네. 이제 너지의 결론인 거죠. 우리가 48회 때도 너치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예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 뭐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48을 들으시면 예. 어쨌든 뭐 아, 다시 그래요? 해주면 좋겠네요. 네. 이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했을 때는 네. A와 B라는 선택 대안이 A, B 순서로 제시되든 B, A 순서로 제시되든 순서와 관계없이 선택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음흠. 그런데 합리적인 못한 현실 속에서 배열의 순서를 바꿔도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거는 합리적 경제 주체를 전제했을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네. 근데 실제는 달라지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카페테리아에 음식을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음식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데는 가격을 높이고 네, 건강식품은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배열만 달리 했더니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권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넛지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권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네, 네. 선택권은 제시가 다 돼 있는데 네, 네, 자유주의적으로. 네, 네, 네. 근데 더 먼저 눈에 띄고 네, 네. 더 먼저 접근되는 그 값을 바꾸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이제 노후 보험이나 네,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거 할 때 여러 개의 옵션들이 있잖아요. 네, 네. 쫙 있는데 그때 기본값을 뭐라고 둘 것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기본값이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네. 너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미가입을 기본값으로 하고 음. 자유롭게 들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음. 이 경우가 당연히 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미국에서도 연금보험 같은 거 기본 설정값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네. 안 바꾸는 사람들이 95%더라 이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지난번에 사람들이 잘 안 얘기했던 것 바꾸잖아요. 같아. 네, 네. 귀차니즘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정책 설계자는 뭘 해야 되느냐? 보험에 드는 게 만약에 바람직하다고 정책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이 든다면 가입을 기본값으로 해놓고 경제 주체들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두는 거 이게 좋은 정책 설계다. 아하. 요게 이제 자유주의적 원동주의 이렇게 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러 교수의 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네. 다가오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일러 교수의 기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행동경제학과 세일러 교수의 기여를 접하고 드는 생각이 이 대부분의 그 주요 내용들이 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경제학보다는 경영학과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경제학의 지평을 연 것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나온 건데 인간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면 시장 비판적인 내용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테일러 교수의 기여와 주장은 대부분 시장 거래를 전제로 하는 마케팅에 주로 활용이 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실 세일러 교수는 아까 이제 자유주의라는 언급도 나왔었는데 네, 네. 친시장주의적인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도 네. 인간의 비합리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정하기 위한 선에서 네,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예, 제 생각에는 현재의 행동 경제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경영학 쪽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오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워낙 노벨 경영학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경영학은 없죠.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일러 경제학상 교수는 받은 또 건가요? 경영학과 교수긴 하죠. 경영학 어, 대학교 교수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행동 경제학은 앞으로 여러 갈래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주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지만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면 시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고안하는데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개입에 의한 노후저축 사례 등과 같이 이제 넛지가 국가가 시장을 대체하는 개입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교한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러한 그 잠재력은 행동경제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이죠. 그 48회 때 했던 말을 좀 다시 되풀이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방송하면서도 그때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시장의 불안전성, 네. 시장의 실패 이거 사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거든요. 주류 경제계 경제학 언론에도 나오거든요.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 딱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 70회에도 잠깐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 인정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이제 일군의 사람들이 20세기 때
계획 경제라는 실험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계획 경제로 대체하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땠냐면 다 파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계획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그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인간 주체가 시장보다 과연 더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의문을 던져줬다고 보고 사실 계획 경제라는 게 결국 비합리적 인간들이 모여서 지령하는 명령하는 지령 경제, 명령 경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마 20세기의 실험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넛지나 이 행동 경제학적인 것은 계획 경제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을 제한하지는 않거든요. 네. 자유주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계획 경제하고는 다른데 어떤 점은 비슷한가 말이죠. 어쨌건 기본값, 네네. 기본 설정값을 누군가가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값은 누군가가 정책 그렇죠. 기관자든 계획자가 만드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예. 특정 연금을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떤 연금 계획이 더 작동하도록 결국 누군가 결정한 거란 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시장 속에서 관철되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획 경제, 명령 경제, 지령 경제하고는 다르지만 문제는 남는다 이거죠. 누가 그 설정값을 결정하는가? 그 결정 주체는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아까 이런 연금 보험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과연 그건 맞는가 그런 생각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고 다시 말해서 그 기본값, 기본 설정값의 건전함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네네. 이게 과연 이전의 계획 경제의 명령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넛지로 표현되는 이 작동 기제를 결정하는 사람은 또 다른 빅브라더는 아닌가? 이런 면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뭐 네. 의문이 여전히 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네요. 넛지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예. 반대로 또 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음. 초기값 설정 자체에 비판적인 네, 목소리를 네. 낼 수가 있는 거죠. 빅브라더 외에 예. 계속적인 다원주의적인 비판이 뒤따라야 되겠죠. 네네. 저 오늘부터 덴마크 요구르트를 한 개만 살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속지 않겠다. 투프로스. 아, 그 사각형으로 된 종이로 된 거 말이죠. 네네네. 아, 제가 그 그거 종이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거든. 그럼 네. 2 플러스 1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아,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손해 안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일 편해. 편의점에서 그냥 하나 사 갖고 나가는데 그 1+1인데 하나 더 갖고 오세요. 그게 난 제일 좋더라. 근데 그게 요즘은 좋죠. 2+1이요. 아, 나쁜 놈. 1+1 별로 없어. 넛지 바꾸나 이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기업인데 연구소에서 다 그거 연구했겠지, 그러네요. 마케팅 연구해서 팔겠죠. 예. 자식들이. 자, 이제 우리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은 1895년 노벨의 유언에 원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원래 그래서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 1968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의 기부로 시상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정식 명칭도 스웨덴어로 말하면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는 노벨상이 하나가 됐고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발표되고 같은 곳에서 시상식도 이루어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권위가 좀 네,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볼 수 사실 있겠죠. 뭐 유언에는 없지만 이제 노벨상이죠. 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리처드 세일러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계기로 이번에 한번 다시 살펴봤죠. 행동 네.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이렇다 71회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흥미롭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